현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김현정 민주당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K형 김현정. 평택시병 김현정 의원님. 오늘 10분 늦게 하네요. 네, 저희가 이게 뉴스 프레소라고 해가지고 새로 네. 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좀 들으셨는데 네. 코멘트하실 뉴스가 있다면 10월 10일 예. 좀 의원님은 좀 떨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왜 떨립니까? 공소시효. 뭐 워낙 예. 다 흔한 일이어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당 이거 의원들은 뭐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은 뭐 이게 각오를 다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다 이제 뭐 거쳐야 되는 저거라고 해서 예. 다들 뭐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다 잘 대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도 정부가 입법하겠다고 했는데 흐지부지되고 네. 어떤 정책이든 어떤 뭐 이 법안이든 간에 정부가 하겠다라고 한 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보여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예. 늘 우리가 비판하는 지점인데 이 뭐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네.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갖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부 여당은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무책임이나 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에서 이제 참패한 것인데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야당의 지적이나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뭐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 갖고 개선하려는 것보다는 네. 맞서 싸우려고 그래요. 아하. 국민을 이기려고 한다고. 이 어제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런 이제 그런 태도들이 고스란히 총리라든지 국무위원들의 답변 네. 태도에서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 말씀하셨으니까 네. 복기를 좀 해보면 저도 이제 박지원 의원님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하고 이런 모습을 쭉 현장을 통해서 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여야가 뭐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하면서 뭐 티키타카를 했다.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티키타카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네. 현장에서 본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총리의 예. 답변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했죠. 그러니까 무슨 개콘 찍듯이 그러니까요. 그냥 말장난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원래 그 스타일이 네. 이제 워낙 그 정치적으로 연륜이 있는 분이라서 음, 이제 같은 지적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하려고 하는 그게 좀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한 총리와의 그런 인연이라든지 예, 김대중 정부에 예, 있었던. DJ 때 한 총리를 추천한 사람이 본인이었고 그때는 소신있고 잘 하더니 그 대통령에게도 그 쓴소리도 잘 하더니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냐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지금 좀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거를 좀 약간 뭐 농반 진반 비슷하게 막 받아치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 국정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대통령실에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를 쓰세요. 그랬더니 추천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들어가려다가 멈춰가지고 계속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계속 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덕수 그 총리가. 들어가려다 또 나와갖고 네. 또 얘기하고 또 들어가고. 추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총리나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음. 저는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테 보고 배우는 거죠. 아, 뭐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했잖아요. 네, 21번에 달하는 거부권 행사했고 그렇죠. 또 21명의 그 강요들을 국회 동의도 없이 그냥 임명을 강행해 버렸어요. 네, 국무위원들한테 야당과 맞서 싸우라라고 하고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상권 분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아나무인격인 태도, 네, 그 태도에 대해서 총리랑 이제 국무위원들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 대정부 질문 관련된 그 뭐 답변 태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의료 대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투박하고 폭력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그냥 총선 전에 틱 던져놓고 계속 밀어붙이고요. 예, 본인들은 예. 의료 개혁이라 그러지만 누가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의료 대란이라고 하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더니 옛날에도 그런 사례들이 기사에 계속 났었대. 이러면서 어디 기사를 서치해갖고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의료 대란이 있었대. 똑같대 응급실에 지금이랑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민생 지적하면 경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거 완전히 정말 그냥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런 얘기 또 물어봤어요. 달나라에 삽니까? 뭐 했더니 그것도 또 농담 진반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도 대단히 실망스럽고 막 그랬는데 어제 저녁 한 9시쯤 넘어가지고 우리 의원 방이 있거든요. 네. 이제 민주당 의원 방에 뭐 하나 틱 올라왔어요. 뭐가 오늘이 이제 그 외교 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이틀 차잖아요. 오늘 맞아요. 이틀째 이제 대정부 오늘 오후에 질문하는데 시작합니다. 외교부 장관하고 네. 국방부 장관이 불참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아니. 서울에서 열리는 뭐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지했는데 오늘 이제 그 대정부 질문하는 의원들이 6분인가 계시는데 그분들도 몰랐대요. 야. 불참하는지를. 이거 그래서 예. 국회에 나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헌법 제 62조에 보면 네. 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해서 답변할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임의로 선의로 출석해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난 9월 2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거예요. 맞아요. 의결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국내에 있는 행사장에 참석한다는 그 이유로 보통 보면 장관들 보면 뭐 행사 있으면 축사 정도 하지 않습니까? 개사라든지. 아니 쭉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국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묻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을 대의해서 네.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한부인격인 태도들이 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개원식에 안 왔다. 근데 개원식에 안 온 그 당일에 미국 상원의원들 만나가지고 뭐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를 생일 했다는 거 파티하고. 아닙니까? 그렇죠. 꽃다발 받고 네. 떡볶이 같이 먹고 네. 국회에 나오는 것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한가? 음.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해준 게 더 중요한가? 이런 지적,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을 따라가는 국무위원 한덕수 총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셨군요, 어제. 지금 보여지는 게 딱 그런 모양이잖아요. 아니 오늘은 하다못해 국무위원이 불출석을 한다라고 하니 이거 법적인 효력까지 있는 거고 헌법에도 네. 있는 건데 헌법과 법률까지도 지금 위반하면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안하의 태도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 그 뭐 우리가 이제 그 총선 민의를 따라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 이런 거는 사치가 돼 버렸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출석을 하면은 거의 정말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하고 또 이제는 불출석까지 하겠다고 그 전날 그것도 하루 전날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국무위원들이 대답하고 뭐 총리가 대답하고 이럴 때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하고 이게 이제 보통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한덕수 총리는 계속 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국회의원이 물어보고 말을 해도 음. 자기 말을 끊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싸우러 나온 상황 아니냐, 아니면은 뭐 지금 박지원 의원이 화면에 좀 나오고 있지만 뭐 농담 따먹기 하러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불쾌하다, 화가 나는 대정부 질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여당은 이제는 그 완전히 프레임을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야당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도 권성동 의원이 처음으로 이제 나와서 어제, 주자로 예. 질문을 하는데 계속 전 정부 얘기만 하고 무슨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네. 문제 그걸 뭐 캥거루 게이트라고 이렇게 캥거루 게이트.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 정부에 대한 그 대정부 질문이잖아요. 그럼 네. 현 정부에 대한 것들을 질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대신에 질문하고 성실한 답변을 그 국민들한테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이 대정부 질문인데 언제까지 전 정부 얘기만 끌어다가 계속 물타기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 전 정부 얘기하고 야당 탓하고 국민 탓하고 시민단체 탓하고 이렇게 한다고 예. 현재의 그 국정 무능이라든지 윤석열 그 정권에서의 각종 의혹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최혜병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덮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쫙 계속해서 그런 이제 너무나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제 그런 패턴들이 이제 연이어져 이어 나오니까 네. 뭐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도 다 지금 현재 그 궁박한 그런 국정 지지도라든지 또는 그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런 거에 대한 물타기 용이다라는 인식들을 국민들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하고 오히려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동안에는 너무 그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국민 정서랑 떨어져 있잖아요. 의료대란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자신은 지지하는 네. 뭐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이른바 이제 개신교 보수적인 네. 그런 세력들만 좀 이제 모아서 가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또 비난을 해왔던 그 사람들 좀 모아서 가려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탄핵은 절대 안 당하겠다 이런 몸부림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업령과 관련된 합리적 의혹 제기도 저희가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렇게 저게 생긴 거죠. 뭐 더 이상 탄핵당하면 안 된다. 탄핵에 대한 그 당시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정국에서 네. 그 당시에 여당 그 김무성 원대였나요 그때 그 원대들이 이제 그런 국민들의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기 청와대 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건의했을 때 임기 단축할 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도 했고 여당한테 되게 그 여지를 많이 줬잖아요. 네. 협상의 여지를.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그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더 세게 대응하지 않으면 탄핵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점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냐. 그 안에서도 개업령과 관련된 의혹들도 민주당에서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제기도 하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그 국민들이 저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그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심리적 탄핵 상태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두덕이다, 심리적 탄핵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그 방식으로 모든 거를 지금 국정도 그렇고 국회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야당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현안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그냥 국민들은 전부 다 의료대란이라고 하는데 의료대란 아니다라고 하고 경제와 민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좀 하라면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대안 제시하라고 그러면 대안은 제시 안 하고 최혜병 특검법도 제3자 제안하는 특검 하겠다라고 먼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다 유야무야 돼버리고 아니 민주당에서 다시 또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대법원장 추천으로 해서 그렇죠. 물론 비토권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다 이제 맞춰주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받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대강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기조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지금 깝깝한 노릇이죠. 뭐 한동훈 대표 말씀 나오시니까 말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금투세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금융투자 소득세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거 뭐 토론하자. 이거 이제 금투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 이거는 뭐 내년 이제 도입 예정인데 이게 여당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 내에서도 24일에 토론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24일날 이제 디베이트 해가지고 그 내부 의원들 간에 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 유예하는 사람, 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날 이제 토론을 이제 하기로 해서 당의 입장을 정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9월 1일날 양당 대표가 그 회담했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금투세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과 같이 금투세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인데 저도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이제 이게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재위 소관 법률이거든요. 이게 기재인 근데 또 금투세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또 저희가 자본시장이 이제 정무이잖아요. 그래서
기재위와 정무위원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 관련된 토론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네. 이 금투세만 놓고 그 여당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면 그건 옳고 틀리다 이렇게 토론이 금투세 할 거냐, 안 들어가면 할 거냐 그건 안 이렇게만 된다. 되면 안 예, 된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금투세를 그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당의 논리는 이게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자본시장이 취약한 증시도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증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주장이 근거가 그거 딱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일단 거. 첫 번째로는 이 금투세가 4년 동안 지금 유예돼 왔어요. 그죠? 그 유예된 이유는 이 금투세가 도입하기 전에 네. 자본시장의 체질을 좀 개선하라라는 것들을 금투세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라라고 해서 유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준비를 했습니까? 네. 지금 딱 어제가 딱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이 오늘 이제 하루 이제 더 지난 거라더라고. 어제가 딱 2년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네. 근데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과연 그런 체질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우리나라 증시는 증시 코스피 2,000의 박스권에 갇혀갖고 계속 그 행보하고 있었고 네. 증시도 조그만 무슨 외부적 충격만 가하면 막 그 폭락하거나 막 이런 한 것들이 막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러면 증시 체질을 위해서 그 준비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정부 여당은 할 말이 없어요.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아, 그동안 뭐 했냐? 그렇죠. 그 준비를 하라고 유예시켜 준 거잖아요. 아하. 첫 번째가 그거에 대한 사과 반성부터 있어야 되고 예. 이 금투세에 대한 그 법안이 대표 발의가 누가 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어요. 아. 우리 당이 한 게 아니라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고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되게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게 여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 입장이 바꿔서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예. 실제로 그 금투세는요 자본시장의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그 조세 원칙이라든지 그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그 대에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아주 초과하는, 보편적인 5천만 일반적인 원 얘기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민생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곳에 적절한 곳에 세금을 쓰는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내용들은 싹 없어지고 마치 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을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투세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그때 처음에 연석회의 할 때 처음으로 제가 그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선결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본의 사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얘기하는 것. 일본이 10년 동안에 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펴가지고 증시가 10몇 %가 올랐어요. 성공했죠. 그래서 그 성공 모델을 갖고 우리 정부가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네.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은요.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소수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되게 투명하다라는 것을 그 모든 그 자본시장 투자자들에게 인식시켜줘도 해외 투자자들이라든지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불안하거나 뭔가 자꾸 불법 행위가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율되지 않고 불안정하다라고 그리고 그런 인식들을 주면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불신을 갖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핵심은 투명한 지배구조의 개선에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두산박해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최대주주, 소위 말하는 특수관계인들, 그러니까 재벌의 오너 일가들 있잖아요. 그 일가들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지배 구조를 바꾸는 거죠. 인수합병 막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고 네. 그런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해 갖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복현 원장한테 그리고 저 김병환 금융위원장한테 현안 질의 때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두산 그 합병과 관련된 네. 이거는 이런 그 편법적인 지배 구조 개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해치는 그 불신을 초래하는 그 원인으로 계속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를 수리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네. 금감원에서 반려를 시켰어요, 실제로. 야, 그랬더니 그렇네요. 합병을 철회했어요. 두산에서. 이거는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네. 얘기를 지금 그 연장선 제가 그 지적을 가장 먼저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상법상 네. 이런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저 회사에 보면 특히 상장 회사에 보면 이사들이 있잖아요.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네.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가 있어요.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결정하면 아무런 뭐 배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주주들은요? 주주들은 충실 의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맹점이네. 그래서 항상 그 전부터 그 자본시장 밸류업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주주의 충실 의무를 이사까지 네. 확장시켜야 된다는 주장들을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게 통과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금투세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금투세는 내년에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유예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게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까지 유예시키는 기간 동안에 정부 여당에서 방기한 것인데 그렇다 해서 방기한 채로 그 피해를 우리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라든지 네. 자본시장 쪽에다 돌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부 여당에서 책임 변경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네. 그에 대해서 지적은 하되 이 준비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저희가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이걸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 제가 또 발의한 두산박해 방지법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맞아요. 독립이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런 자본시장의 그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입법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확립됐다고 판단됐을 때까지는 금투세 도입은 유예하는 이것이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네.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말초적인 그리고 1차원적인 지적들이에요. 지금 그 본질은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이 핵심인데 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투세가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수익을 낸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에서 25%까지의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세금이 이제 걱정이 돼서 세금이 생기면 그런데 네.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 이미 미국이나 이런 선진 시장에 다 금투세가 도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투세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생긴다 해서 원래 이미 금투세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원인은 세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본시장이 투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면 투명한 시장으로 옮겨가겠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이지 세금이 도입됐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진단들은 사실 지금 되게 1차원적인 진단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그 2월이 이제 그 손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익 난 것과 손실 난 것을 서로 상계시켜서 이익 난 것만 가지고 이제 이거 세금 부과하는 것인데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면 뭐 1년 뒤에 다시 이렇게 정산해 주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신고납으로 바꾸는 그거는 이미 우리 저 당에서 이미 보완 입법을 낸 의원들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ISA 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를 늘린다라든지 뭐 몇 가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적하는 것들은 전부 보완 입법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그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그 내용은 사실 1차원적인 거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근본적인 거를 정말 한동훈 대표가 그렇네요. 금투세 폐지나 유예나 사실은 그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금투세 폐지의 논거가 결국은 그게 그 선결 과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 네. 도입하자는 취지의 폐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예나 폐지나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예,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아하. 체질을 개선시키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고 그 선행을 지금까지 못 시킨 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고 그거에 대한 반성이 따라야 되고 그 체질을 개선하는 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으로서 추동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저의 주장이고 논리였어요. 이런 주장과 논리들이 지금 우리 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저는 이 금투세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 중요한 부분이 자본시장 선진화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금투세 뭐 유예 또 폐지 이걸 얘기를 해야지 1차원적으로 금투세 폐지 안 하면은 우리 투자자들 다 떠난다. 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 그냥 말씀. 그거는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노조 위원장을 했는데 저희 노조에 증권 노조들이 속해 있거든요. 네. 그 증권 노조의 그 위원장들도 심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에서 금투세 도입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 박 기자님도 마찬가지, 네. 저도 마찬가지고 세금이 어떤 게 생기면 심리적으로 그에 대해서 그렇죠. 흔쾌히 싫죠. 동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싫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항상 그 모든 그렇다 해서 반대로 또 그 소득 있는 것에 과세 있다라는 그 조세 정의 그것만 가지고 또 그 심리적인 거를 설득하기에는 또 사실 또 궁색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조차도 5천만 원까지는 또 비과세 해주는 거잖아요. 5천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내는 거고 종부세도 12억까지는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억까지 이익 나는 데는 비과세 해주는 거니까 세금 안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무조건 다 뭐 그 말 한마디에 조세정이 말 한마디로 설득할 논리는 또 그것도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아하. 다만 지금 저는 이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책임 방기하고 이런 상황을 야기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네. 그 폐지를 던지는 것은 정말 무책임. 더 거기 지금까지도 무책임했는데 더 큰 무책임의 극치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금투세 얘기는 뭐 24일에 민주당 내부에서 토론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뭐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 예. 그런 민심들을 저는 파악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 속에서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입장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그 정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정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 오마이TV 구독자가 201만 명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200만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201만도 돌파를 해서 300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예. 여기 막 인터뷰 막 할 때 200만 돌파했었잖아요. 할 때는 그날인데도 돌파는 최진봉 교수님과 그러니까 김진애 전 의원이 예. 인터뷰할 때 돌파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또 많이 만들어놨고 네. 했기 때문에 200만 돌파하는 기쁨을 또 같이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저는 그날 저 방송할 때도 거의 몇백 명도 안 맞아요. 나고 예.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 이제 저희가 출연한 방송을 여기서 다시 또 틀어주잖아요. 예. 그걸 딱 듣는데 200만이 넘은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예. 그 화면을 캡처 떠갖고 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200만이 돌파 축하드립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일조한 것 같아서 예. 뿌듯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300만으로 이제 향해 달려가야지. 아이고 좀 하나 떨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자 여러분들 오마이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십시오. 이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것도 마치 주식시장처럼 주가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현안으로 돌아와서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심의가 열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원석 총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결과 뭐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당의 대여비원장 맡고 있어서 네. 시민단체들하고 이제 그 최재형 목사님하고 서울의 소리 그 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국회에서 요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수심위의 그렇군요. 뻔한 그 이제 결론이 이제 예상되잖아요. 그거에 불기소 대해서, 예. 처분해라 그거에 대해서 권고한 이제 거. 그 규탄하는 네.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이미 뭐 다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원석 총장이 5월달에 조속히 신속히 수사라고 한 그 이후에 네. 민정수석 신설되면서 검사로 검사 출신 바뀌고 중앙지검장부터 다 날려버리고 이원석 총장 주변에 있는 측근들 인사들 다 총장 패싱한 상태에서 인사하고 네. 그 이후에도 뭐 황제 출장 조사 뭐 그 저 총장 패싱하고 그런 조사하고 핸드폰 그러게요. 뺏기고 뭐 오히려 누가 조사를 받는 건지 네. 모를 정도로 그런 흐름들이 쭉 그 속에서 그 수사 심의를 개최한다라고 한 것은 이미 또 그 수심이 개최하기 전에 또 이원석 총장이 한마디 했잖아요. 가이드라인 줬잖아요. 예. 뭐 저기 증거와 뭐 법리에 충실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사실상 뭐 신뢰하는 듯한 예, 발언을 발언도 해서 했고 예. 또 실제로 그 수심위의 그 위원장이 네. 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임명했던 뭐 검찰 뭐 인권위원장이라며요. 1년 선배인가요? 그런 사람이 위원장을 맡았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전에는 이 수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네. 몇 대 몇으로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그 공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누가 수심위원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모르겠고. 예, 전혀 그냥 아무것도 다 깜깜이로 다 발표도 안 하고 다 숨겨버렸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과만 딱 튀게 이렇게 나온 거라서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이런 절차들을 보는 국민들한테 아 정말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구나라는 네. 확신만 든 수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 행태를 보면은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성역을 이제 만들어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 아까도 저희가 언급했지만은 그 수사는 정말 또 열심히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하나하나 또 파헤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어제 이제 그 최재형 목사께서 얘기하는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미 뭐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 본인은 뇌물 줬다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은 줬다라고 하는데 받는 게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라든지 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렇게 그 명품백 등 뇌물을 받아갖고 처벌된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된 거잖아요. 대가성이 있다라고 판단됐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예. 대통령보다 더 많은 직무 범위를 갖고 있는 공직자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고 또 최재형 목사 그러니까 이 수심에서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그 뇌물을 준 사람도 거기 참석을 시켜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뭐 그게 사실은 더 공정하고 더 철저하게 상식 아닙니까? 평가할 수 그건? 있는.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 원고와 피고가 있듯이 네. 검사가 뭐 기소하면은 변호인들이 공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일방적인 그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하고 그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만 참석해서 열린 수심이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태원 참사인가요? 이태원 참사 관련된 수심위가 열렸을 때에도 그 서울 경찰청장 관련돼서 했을 때에도 유족들도 거기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양쪽이 다 해서 의견을 듣고 해야지 정당한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 일방만 참석해서 그리고 또 최재형 목사가 자기도 참석해 시켜달라고 기자회견까지 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참석 안 시켜주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수심위를 다시 또 그 최재형 목사와 관련된 수심위도 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검찰 시민위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따로 또 연다. 예, 근데 보니까 그 내용이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아니더라고. 본인과 관 관련된 거. 본인이 왜 그때 그 뭐로 고발 주거침입 미개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네. 청탁금지법 위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고발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판단하는 수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긴 100% 이제 기소 의견으로 나오겠죠. 그래요. 이 내용으로 수심위에 이제 부의가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뭐 예. 그런 얘기를 그쪽에서 네. 의원들이 이건 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이니까 뭐 못하게 할 가능성도 높고 또 어차피 결과는 발표도 안 하고 결국은 최재형 목사가 나와서 기자회견이나 뭘 통해서 얘기하는 것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수심위까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과연 이게
이런 여러 건으로 고발이 돼 있는 이 사안이 사실은 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 의혹과 다 맞닿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걸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이건 최재형 목사 관련된 이 여기에 좁혀가지고 이 내용만 얘기하고 끝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는 계속 떨어져 있는 것이고 이원수 총장도 결국 뭐 나중에 정치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하는 모습 자체가. 그 유체 이탈 합법 한번 들으셨잖아요. 네. 현명하지 못한 처사, 부적절한 처신, 네.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 뭐 이 얘기의 재판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이렇게 기억될 것 같아요. 최악의 부하로 기억될 것 같고 국민들한테는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네. 또 기억될 것 같아요. 아. 이도 저도 아니고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다 결국은 윤석열 그 김건희 여사한테 면죄부를 준 거기에 공범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네.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사실 김건희 여사 의혹이 이제 명품백 사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의혹 사건, 뭐 2심 선고도 오는 12일에 내일 모레 진행이 되고 거기다가 김건희 또 이제 김영선 공천 관련 텔레그램 문자 이제 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 지난주에 뭐 뜨겁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뉴스인데 네. 후속 보도는 아직 뭐 나오진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곧 뭐 녹취 내용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보도 보시고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그 어제인가 네. 유튜브인가 라디오 방송인가 보니까 조만간 그 텔레그램이 공개가 될 것이고 후속 보도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전망도 있고요. 예, 네. 이게 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 누가 그 의원이 누군지도 대충 다 뭐 다 예. 알려진 거 아니야? 박 기자님 아시잖아요. 네, 뭐 A, B 뭐 이렇게 익명으로 지금 현재는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 그 얼핏 제가 듣기로는 그 개혁신당 쪽에 네.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그 통해서 이제 출마하는 거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 얘기 들으셨죠?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네. 이제 지금은 약간 좀 잠잠한 그런 거 같은데 그 어제 그 방송을 보고 들은 기시감은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런 뭐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런 적이 없다 이렇게 뭐 끄는 게 아니라 네. 아니 공천 못 받지 않았냐 결국 컷오프 됐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 전에 그거에는 저기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또 그 진짜 텔레그램 나오면 이제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짓말은 못 하는 거고 실제로 문자는 간 거는 텔레그램 보내고 이런 거는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럼 뭐 캡처본 그러니까 뭐 이준석 지금 전 대표 이준석 의원도 나도 일부 이제 본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존재하는 것은 부인을 못 하고 아니 공천 안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컷오프 됐거든요. 창원에 있다 김해에 갔는데 김해에서 컷오프 돼서 결국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당 공관위에서 공천하는 건데 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천이 안 됐으니까 공천 개입은 아니다 이런 주장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저기 공천이 안 됐으니까 공천 개입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 우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그것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결과가 그 어떤 행위,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한 것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 당무 개입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게 정당법상 금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제 공천에 이제 개입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시킨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아니 검사 당시에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 정당의 자유방해죄라 해서 정당의 자유활동에 대해서 개입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네. 뭐 그 당시에 그 3월 초 뭐 이때 한창 공천 이루어질 때 그 김건희 여사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 공공연한 소문들이 여의도에서 많이 돌고 있었던 것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당 인사들이 그렇죠. 조차도.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많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태들이 결국은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하, 예.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어떤 후속 보도나 어떤 또 사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뭐 이거가 예. 사실 그렇게 뭐 놀랍지도 않은 것이 한동훈 장관한테 그 문자 보낸 거 다 그 당대표 선거장에 다 공지돼 있었잖아요. 익심 논란 이른바. 예. 뭐 그런 것도 그렇네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음, 뭐 우리 김건희 여사가 어디 뭐 국정이나 이런 당무나 이런 거에 네. 연관된 의혹들이 뭐 한두 가지여야지 뭐 새롭거나 뭐 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부인에 대해서 이런 의혹, 이런 썰 이런 것들 나온 것 자체가 참 불행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공천은 안 됐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공천 개입은 했지만 실패했다 이 얘기잖아요. 되짚어 얘기하면 그 문자 주고 다 했는데 공천이 네. 안 됐어. 그럼 공천 개입 시도는 했지만 결국 공천을 못 받아서 실패했다 이 얘기를 자인한 거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국민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숙 여사가 만약에 총선 과정에서 이런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뭐 야당 의원과 주고받았다. 이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역지사지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네. 밝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 이런 압박과 압력이 있었는지. 뭐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예. 뭐 그 책임지고 다 총선 그 선거 이끈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일 것이고 네. 뭐 문자처럼 그렇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뭐 어제 보니까 만찬 자리에 연락도 못 받았다. 뭐 그래서 나는 그거 잘 모른다. 나는 뭐 상관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관계가 이런 것도 좀 못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히 그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은 것 같고요. 네. 처음에는 약간 약속 대련인가 이런 음. 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완전히 감정적으로 틀어진 것 같아요. 틀어진 것 같고 뭐 지난번에 당 대표 되자마자도 그 대통령실 부를 때에도 다른 낙선 후보들까지 다 같이 부를 때부터 맞아요. 좀 이상했는데 예. 뭐 또 잡혔던 만찬도 추석 이후로 연기도 시켰고 또 느닷없이 어제 일요일 날 네. 그 최고위원 일부 뭐 3명인가 이렇게 거론되던데 그분들하고 중진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식사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단독으로 기사 났잖아요. 조선일보에서. 맞아요. 누군가 얘기했으니까 난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냈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만찬이었고 그렇다면 그 참석한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을 거고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했다가는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그쪽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추론해 보면. 그럼 왜 흘렸을까요? 한동훈 들으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층한테 네. 한동훈 팽했다. 한동훈 팽당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리고 제가 상징적인.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국회 안에서 들리는 얘기를 좀 하면은 장동혁 그 최고가 가장 친한의 대표적인 최고위잖아요. 맞아요. 근데 추경호 원대를 중심으로 한 그 이제 원내지도부 친윤 쪽 친윤 쪽 인사들이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거기에 그 장동혁 의원은 잘 안 껴준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얘기들도 들려요. 그만큼 이제 전선을 확실하게 치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 쪽하고는. 뭐 국민의힘 내부가 이제 뭐 반토막이 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갈라져 있다. 지도부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없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도 어쨌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이 꽤 있는데 그럴 때에서 제대로 이렇게 공조가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대단히 크죠. 네. 사실은 의료 대란 관련해서도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원래 여야 의정 협의체 신설은 우리 박찬대 원대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기사가 막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가 마치 결단 내려서 제안한 것처럼 보도를 하던데 그게 아니죠. 아니죠. 박찬대 원대가 먼저 먼저 했는데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의 진정성이에요.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와라.
라고 막 그렇게 전제를 자꾸 달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2026년은 다시 논의하는구나라는 생각했는데 그것도 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안을 안 가져오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한다. 정부 안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쪽에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야당 쪽한테 물귀신 작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똥을 싸놓고 네. 우리 민주당한테 니네가 해결해 뭐 이런 투의 그런 그 진정성이 결여된 협의체 수용 뭐 이렇게 읽혀지는 게 네. 자꾸 전제를 달잖아요. 뭐 과학적 근거 아니 협의체라는 것은 백지 상태에서 모든 거를 온더 테이블 시켜놓고 그걸 논의해야지 그게 그렇죠.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는 것이지 전제를 깔아놓고 2,000명이 안 되는 그 근거를 갖고 오라는 2,000명을 증언해야 되는 근거를 대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는 근거를 갖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이게 지금까지 이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예. 이 새로운 신뢰를 갖고 이 협의체가 운영이 되려면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제될 것이 분명히 있죠. 네.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의료대라 이런 것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과 차관에 네. 대한 문책은 기본적으로 따라준 다음에 이게 시작이 돼야지 의사 쪽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런 거는 없다라고 딱 이런 지하에 거부해 버렸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의사협회라든지 그쪽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안 참여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만 거기 들어가서 들러리설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해결의 주체가 빠져버렸는데. 그렇죠. 의료계가 그런 참여를 해야죠. 고민들의 지점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의대 교수들이 뭐 삭발하고 단식 투쟁에 나섰다. 내년도 의대 증원 취소 촉구하는 뭐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 그 설득을 위해서는 사실 이 사안을 추진했던 정부 이제 당국자, 책임자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고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글쎄요. 여야의정 협의체 이 말은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꾸려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이는 겁니다. 그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진정성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또 뭐 그 전공이 보건 네. 보건이 있잖아요. 공중 보건이 의사들하고 군의관들을 뭐 이렇게 투입했다가 다시 다 복귀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뭐 징계하겠다, 징계를 국방부에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방부 또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고. 복지부가 나중에 또 뭐 이거 혼선이 있었다, 잘못된 거다라고 또 바로 잡긴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응급센터 있잖아요. 응급센터하고 권역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거기에 전문성이 다 있는 분들이 그래서 진료를 본다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응급실에서 치료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배후 진료라 해서 연결돼서 이제 맞아요. 그렇게 그런 것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 그런 결정을 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그걸로 투입되면 그분들이 치료했던 그분들은 누가 치료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정말 이걸 대책이라고. 그리고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뭐 진료비를 높게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피나서 찢어서 피나면 그건 출혈이나 경증이다. 복통이나 뭐 이렇게 전화할 수 있으면은 경증이다라는 그런 복지부 차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언. 야, 책임감이 없어요. 아파서 응급실 가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22번을 뺑뺑이를 돌았는데 그 전화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119 응급차에 타서 그 사람들이 전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환자가 전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뭘 전화를 하면 경증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들부터 경질해라고 당장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국민들의 마음일 거고 이거 뭐 진보 보수 여야 지지층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모든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천하태평한 모습. 저는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리가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의료대란 그거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 과거에도 응급실 가서 뺑뺑이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왔다. 지금은 별반 틀릴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그 인식에 정말 경악했어요.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석 명절 때 정말 그런 또 의료대란 이런 것들이 더 막 확산되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나올 여론조사가 전 궁금합니다.
정말 폭발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래요.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23%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 사안은 저희가 계속 의료 대란 상황은 짚어 보고요. 네. 김현정 의원과 현안도 정리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벌써 이렇게 됐네. 네, 시간이 오늘 빨리 갑니다. 예,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제가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